또 이렇게 네. 정말 간단한 것만 알았는데도 조금 더 뭔가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라는 것을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내년에는 주식이랑 뭐 코인 이런 거를 뭐 좀 자산을 좀 많이 보유하라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내년에 뭐 무슨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네, 그래서 현금 가치가 떨어질 때는 웬 자산을 좀 많이 보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또 현금을 들고 있으라고 하는 거는 현금 가치가 올라가니까 현금을 들고 있으라고 한 거 아닌가?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아까 내려가고 있다면서요? 거짓말이 안 나. 거짓말 너무 못해. 지금 보니까 제가 집을 살려고 알아보니까 융자 중도금을 약간 4%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라고 하긴 그렇지만 한 1년 전에 집을 얻을 때 받은 융자가 3점 몇 %였어요. 네. 그래서 조금 올라갔죠? 그때보다? 네. 예전보다 올라간 이유는 한 10년 정도까지 금리가 거의 1%대? 굉장히 저금리 시대가 되었는데 22년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4%, 5%대까지 올라갔었죠. 그 영향으로 지금 그 정도 금리가 된 것 같고 지금 계속 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까 내년에 뭐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또 헷갈려 하셨잖아요. 네.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네.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낮아지면 올라갈 것 같아요. 금리가 낮아지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아니죠. 낮아질 것 같아요. 왜요? 시장에 풀리는 돈이 많아지니까 금리가 낮으면 돈이 많이 풀리게 되죠. 사람들이 뭔가 대출도 많이 받고 받기가 쉬워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이제 돈의 유동성이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출을 해서 뭔가를 사려고 했다가 이자가 높으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돈을 못 빌렸던 사람들이 다 빌릴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래서 돈의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 돈의 가치는 낮아져요. 그렇죠.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네. 그럼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무슨 차이죠? 자산의 가치. 돈의 가치와 자산의 가치가 연관이 돼 있을까요? 네. 왜요?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자산은 예를 들어서 돈은 지금의 10,000원이 나중에도 10,000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내가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얘의 가치는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미래의 현금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을 해놓으면 그 가치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현금 가치가. 틀린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네, 맞지 지금 않아요?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잘못됐고요. 아, 그래요? 네. 왜? 왜냐하면 지금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미래에는 현금 가치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사실은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아, 그쵸.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네네. 예전에 그쵸. 10,000원이 지금의 네네네. 10,000원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 그럼 예전에 1,000원으로 먹을 수 있었던 짜장면을 지금은 5,000원에 먹을 수 있다. 그죠? 네. 그러면 현금이 5배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짜장면을 하나밖에 못 먹는다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5배의 돈을 지불하고 자산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의 가격이 오른다라고 우리가 주로 표현을 하죠. 물가가 올라서 가격이 올랐네? 생필품도 다 가격이 오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현금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어떻게 하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래량이 많아지거나 현금 자체가 늘어나는 그쵸, 그건 유동성적인 부분 말고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돈이 많아지게 되면 돈에 대한 희소성이 줄어들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이 왜 늘어나는지를 알게 되면 이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럼 큰 대기업이 해외 돈을 많이 갖고 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해외 돈을 가지고 온다라고 해서 원화가 늘어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뭐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있는 것에서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은 돈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돈을 찍어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발행도 하고 있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찍지 않아도 늘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한국은행에서 10,000원을 찍어내요. 네. 그래서 A은행으로 10,000원을 줬어요. 이렇게. 그럼 A은행이 우리 피디님한테 9,000원을 대출해줘요. 네. 그러면 한국은행이 발행한 돈은 분명히 10,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A은행에 10,000원이라는 돈이 네.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피디님이 9,000원을 빌려왔어요. 네. 근데 그러면 한국은행이 발행한 돈은 10,000원이지만 네. 이 은행에 10,000원이라는 잔고가 표시돼 있고, 그렇죠? 음. 내가 줬으니까 여기서 9,000원을 대출해줬기 때문에 피디님이 9,000원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는 돈이 19,000원이 9,000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쓸 수 있잖아요, 9,000원. 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급준비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은행에서 이 지급준비율만 제외하고는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통상 10% 정도의 돈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10%는 어떻게 나왔냐면 옛날에 통상 사람들이 이게 저금을 하고 찾아가는 그 비율을 봤을 때 한 10% 정도밖에 안 찾아간다라는 경험적인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급 준비율만 빼고는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면 돈도 늘어나고 이 대출로 인해서 사실은 돈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자 A은행으로 10,000원을 줬는데 이 A은행이 그 PD님한테 준 게 아니라 B은행으로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9,000원을 또 줬겠죠. 네. 그럼 이 B은행은 9,000원에서 10% 900원을 빼고 또 8,100원을 피디님한테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8,100원, 9,000원, 10,000원 이렇게 27,100원이라는 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10,000원밖에 발행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대출을 많이 받으면 돈이 늘어나는. 돈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부동산이 왜 계속 올랐느냐, 지금까지 이 짜장면 가격이 한 번도 내리지도 않고 왜 계속 오르느냐, 이 이유가 바로 계속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의 가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를 하는 것을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돈은 가치가 어떻게 된다? 계속 떨어진. 그렇죠. 왜? 돈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니까. 그래서 자산을 보유해야 이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화폐의 가치를 내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다.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경제 뉴스에서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뭐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듣고서는 뭐랄까 수학에서 공식만 외워서 답을 구하는 거랑 같아요. 근데 수학에서 조금만 응용을 하게 되면은 답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 공식이 정확하게 대입이 안 되니까.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쌓아야 그 다음도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 개념을 알아야 이 자산이 가격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내가 꾸준하게 투자를 해나갈 수 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결국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자산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내가 사 먹는 짜장면의 가격은 결코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으려고 매번 뭐 5,000원만 들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난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없게 된다. 그럼요. 그 개념이랑은 다른가? 부동산이 지금 원래 막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부동산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긴 힘들다로 들리긴 하는데. 그렇죠. 또 부동산을 또 사시려고 하시니까. 네. 근데 만약에 거기에 거품이 껴있다면 또 내려갈 수는 있지만 부동산이 오른 게 거품이 아니라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부동산도.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죠. 가격은 어떻게 형성돼요? 공급과 수요? 오!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하셨네. 네.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결정이 돼요. 부동산이 자산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는 이상 부동산이 가격이 내려갈 일은 없겠죠. 그런데 수요가 없는 부동산이라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요가 가장 많은 곳, 서울의 부동산은 거의 떨어지지 않는 거죠. 다른 부동산들이 침체기가 있을지언정 서울의 부동산들은 거의 침체기가 없는 거죠. 다주택을 맡고 있잖아요. 그게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어찌됐건 그걸 맡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은 올라가잖아요. 네. 대출이 풀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은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 규제로 그걸 계속 맡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뉴스를 딱 보면 뭐 이번 달은 물가 상승률이 거의 제로다. 뭐 정부에서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제로다. 그 일시적으로 정부가 통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누군가는 대출을 하게 되고, 그죠? 대출을 하게 되면 돈은 늘어나게 되고, 돈이 늘어나면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자산의 가격은,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수요가 일정하게 있는 지역에 부동산, 다들 관심 많으시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기초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불안해할 필요가. 그렇죠. 근데 막연하게 부동산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안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살려고 하면 걱정이 되잖아. 이제는 안 오르지 않을까? 안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이 기본만 돼 있다면 과연 이 지역이 수요가 계속 받쳐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저 지금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서울이랑 왜 가까워야 되는지, 여기 어떠한 관공서가 서는지, 뭐 지하철역, 이게 수요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값을.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요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가, 물론 통상적인 그런 학습에 의한 거일 거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공부해 보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격 자체가 아까도 교과서에서 봤듯이 공급과 수요잖아요. 그래서 공급도 살펴보고 수요도 살펴보지만 그 밑에 베이스 자체가 돈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다. 돈이 많아지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의 가격이 오른다.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많은 것들을 넓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를 보시면서 경제 공부를 꾸준하게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고 내가 불안한 이유가 기본 베이스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컨텐츠를 사실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베이스부터, 가장 기본부터 사실 저는 알아야지만이 정말 이 불안한 투자 시장에서 조금 더 살아남고 헤쳐나갈 확률이 높아진다. 그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컨텐츠도 사실은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 목표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물론 저도 잊고 있던 것을 좀 상기시킬 수도 있고, 또 저도 모르는 것들을 좀 배워나갈 수 있고, 또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PD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얻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투자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뉴스를 읽어주고 그 뉴스에 대해서 분석하지만 정확하게 내가 그 진실을 알 수 있는 힘을, 그 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정말 간단한 것만 알았는데도 조금 더 뭔가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네, 맞아요. 그죠? 알고는 있었지만 깊이 알지 못했더라면 이해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돈의 역사부터 시작을 하나요? 우리가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네. 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과 자본주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자산이 왜 오르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 발짝씩 좀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사실은 이 기초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좀 이렇게 짚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